기업은행은요 1961년도에 설립되어서 이제 한 57주년을 맞은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100년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아직은 많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내가 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꼭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답을 찾았다면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은행 중에 나는 왜 기업은행에 대한 입사지원서를 내가 저렇게 쓰고 있지? 라는 두 번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기업은행 하반기 신입회원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요 1961년도에 설립되어서 이제 한 57주년을 맞은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100년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아직은 많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김도진 은행장님 휘하에 한 14,000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퍼져 있는 영업점은 한 630개, 해외 지점을 합쳐서 한 660개 정도 됩니다. 사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농협 같은 곳은 영업점이 저희보다는 훨씬 많아요. 거의 한 1,000개에 육박한 영업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6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흔히 국책이라고 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렇게 기업은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기업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또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을 뽑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로드맵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지금 하반기 진행하고 있는 공채는 12월 초에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월 늦어도 중순부터는 7주 동안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충주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시게 돼요. 차장님 주말에는 내보내주죠?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평일에만 연수를 하고요. 금요일 저녁엔 다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그렇게 연수를 받고 나서 내년 1월에 이제 전국에 있는 영업점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을 할 때는 영업점에 본인의 멘토라고 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대1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한 명씩은 다 배정이 되고요. 사이버 연수, 금융 연수원이라고 해서 아까 비상경 계열 친구들도 요즘은 은행에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물론 학교를 다닐 때 배운 내용들이 은행에서 실제 일을 할 때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핸드폰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든 저런 은행 업무,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연수는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직원들은 핸드폰으로 출퇴근할 때 이렇게 연수를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차장님, 기업은행은 어떤 후배를 원하고 차장님은 어떤 신입 회원들이 왔을 때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에는 글로벌부터 엑스퍼트까지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고객이 맡긴 업무를 신뢰감 있게, 책임감 있게 처리를 하고 중간에 일을 하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더욱 좋고, 옆 직원들과 팀워크를 이뤄 협업을 해서 결국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뜻일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 나름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주변을 보면, 또는 신입 회원을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런 친구들이 은행에서 참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밝은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 그런데 이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라는 의미의 해석을 간혹 잘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쪽 그룹을 성격을 이 유형의 사람들을 매우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유형이에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부침성이 좋고요, 쾌활하고 유머러스하고 사람을 사귀는 거를 굉장히 일도 아니게 생각하는 유형의 성격 사람들이에요. 이 두 그룹이 있을 때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 하는 성격은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네요. 그럼 이쪽이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또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입 회원이고 저희 이제 후배가 되어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위에서 또는 부행장님, 부장님께서 저에게 어떤 큰 미션을 주셨어요, 저희 부서에. 근데 제가 이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일을 이제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인다. 지금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매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때로는 야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어쩌면 주말에도 좀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부침성 좋은 친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차장님,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야근이요. 저 이번 달에 약속을 무지하게 잡아놨는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소극적이라고 내성적이었던 이쪽 그룹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장님, 지금은 답은 없는데요, 관련 부서 우리끼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정답은 아니어도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근 이번 달만 좀 고생하죠. 대신 저녁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주말에 가끔 나오고 다음 달부터는 안 나오는 거죠. 허허허 이렇게 웃어 넘깁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 말씀드렸던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어느 쪽이 더 가까웠을까요? 이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10명을 하반기에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일반은 160, 디지털은 50인데요. 일반은 말 그대로 향후에 입행을 하게 되면 영업점에서 근무를 할 사람을 일반 직군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좀 그런데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IT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IT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영업점에서 먼저 근무를 하다가 1년 또는 2년 후에 IT나 디지털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사 지원서를 선택할 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50명이 내년 1월에 배치를 받을 때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알 수는 없어요. 내년 1월쯤 됐을 때 각 부서에서 어떤 수요 인력 수급에 맞게끔 배치가 되는 거라서 그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만 미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반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중에 일부는 지방대를 졸업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영업점에서 일을 할 일반 직군 중에는 입사 지원서를 보시면 지역 인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한번 내려가 보면 대전 충청이 있고요, 광주 호남이 있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최종 학력 소재지가 이 지역에 해당될 경우, 예를 들면 대학을 거기서 졸업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선택해서 저 일반 160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 소재한 영업점에서 필히 5년간 근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남아서 다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흔히 FAQ라고 하죠. FAQ가 차장님, 저는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싶은 일반 직군으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부산대를 졸업했어요. 그럼 저는 지역 인재를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 그러면 지역 인재를 선택해서 오는 것과 그냥 일반으로 선택해서 오는 것과 뭐가 더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내일 접수를 마감해봤을 때 부산 지역을 선택한 지원자가 몇 명인지는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접수를 마감해봐야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지원자가 내가 선택한 지역의 지역인재 지원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시험 공부를 많이 했고 면접 준비를 많이 했고 했으면 결코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경쟁률이 낮은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유불리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년간은 필히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렴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은행에서 이제 디지털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사업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공고문에도 나와 있어요. AI,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코딩, 프로그래밍, 정보 보안,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를 디지털 사업 부서라고 하고, 디지털을 선택한 50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IT, 디지털 관련 부서, 영업점 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크게 네 가지의 전형을 거쳐서 신입회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부터 임원 면접까지인데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10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저거는 1박 2일로 저희는 합숙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합숙 면접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 면접은 11월 말에 있고요. 최종 발표는 12월 초. 그럼 연수는 1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필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필기 시험은 최종 발표 인원 약 210명의 6배수가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됩니다. 최종 발표가 210명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1250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면접을 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예상하기를 1250 플러스 알파로 예상을 합니다. 차장님, 알파의 의미는 뭐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점을 맞은 1등과 80점을 맞은 1250등이 있습니다. 근데 12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흔히 동점자라고 하죠. 동점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저희는 다 합격 처리를 해서 면접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시험을 보기 전에 알 수 없어서 알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역량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량 면접은 최종 발표 인원 210명의 약 1.3배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이 좀 안 되시죠. 270 플러스 알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파의 의미는 면접 결과 점수가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임원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알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임원 면접을 거친 270 플러스 알파가 파이널로 210명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로 베이스로 이 네 가지의 전형이 다 이루어져요. 이제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과 시험에서 1250등을 한 사람이 합숙 면접을 가면 모두 다 리셋이 되어서 새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누적, 합산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 전형별로 합격을 했으면 모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날도 이제 서류 접수 마감일이었어요. 근데 5시에 마감을 하고 5시 반인가 6시인가 사무실로 전화가 한 번 옵니다. 따르릉 울려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한 어머니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머니 옆 수화기 넘어 어떤 한 여성이 끄억끄억하고 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뭔지 대충 아시겠죠? 접수를 최종 조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우리 딸이 기업은행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이거 좀 다시 받아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받을 수가 없죠. 그 지원자만을 위해서 서버를 다시 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고상에 어떤 접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간의 사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출을 못했어요. 경험상 봤을 때요,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입사 지원서를 지금 손으로 써서 우편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3시가 넘어가면 서버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네, 불안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작성한 것을 4시 반, 뭐 4시 50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새로 고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시간 전후에는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채용 프로세스를 좀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류 전형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기사를 서류 전형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겠습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밑에 하단에 빨간색을 좀 봐주십시오. 최소화하고 간소화한다는 게 서류 전형이 없어졌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공고를 보시면요, 서류 전형은 불량하고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 시험을 다 볼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불량하고 불성실한 게 어떤 경우입니까?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회사명을 잘못 적는 경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두 번째는 표절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내용이 극히 부족한 경우인데요.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회사명 오류 기재는요, 실제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외 활동들을 했어요. 심지어 5개, 6가지 이상. 신용보증기금 인턴, 기보 인턴, 뭐 산업은행, 수출입인원 등등. 그런 것들을 했고요. 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우대 자격증이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1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매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러 못 왔어요. 못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시험을 못 보게 했던 거죠. 서류에서 불합격 처리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마지막에 입사 지원서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저의 이러한 풍부한 대외 경험 활동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에서 제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분 입을 쩍 벌려요. 쩍 벌려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이게 바로 회사명 오류 기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제 나름 해보면 결국은 컨트롤 CV인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그런데 결코 복사 붙여넣기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묻는 질문이 같았다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답변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제출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름은 한번 확인을 하고 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회사명 오류 기재고요. 두 번째는 표절이에요. 표절.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정이고 의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출을 입사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예를 들어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제출을 하고 옆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공교롭게 그 회사에 크게 가고 싶은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썼을 경우에 둘의 내용이 정말 싱크로율이 90%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죠. 옆 친구 거를 그냥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은행에 또는 신한은행에 합격한 선배가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후배에게 줬어요. 근데 이 선배는 A라는 후배도 주고 B라는 후배도 주고 C, D, E라는 후배에게 다 준 거죠. 근데 A, B, C, D는 서로 나눠 가졌다라는 것을 당연히 모를 수 있잖아요. 와, 이 선배 나에게만 특별히.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A, B, C, D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꼭 써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내용 부족이 있었죠. 내용 부족. 직무경험 기술서가 1,500자고요. 자기소개서 4가지 질문이 각각 800자입니다. 결코 적은 요구 분량이 아니에요. 차장님, 내용 부족에 걸리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을 써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몇 자 이상을 적으세요라고 할
그런 이야기조차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입사 지원서를 보고 와, 이 친구는 정말 기업은행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르겠어 라고 할 정도의 분량이라면 내용 부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은행에 오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게 많다면 결코 내용 부족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의 폐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서류는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해서 시험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떤 한 분도 서류만을 통과하고 시험까지만을 보고자 하는 분은 없으시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서류, 자기가 작성했던 직무 경험 기술서, 교육 활동, 경험 활동,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답변 등은 내가 면접을 갔을 때, 합숙 면접이나 임원 면접을 왔을 때 면접관 분들이 묻는 질문서예요. 질문서. 면접위원들은 여러분들을 면접에서 처음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뭔가를 자꾸 묻고 답변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기업은행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작성한 입사 지원서예요. 내가 나중에 면접을 혹시 가게 됐을 때, 면접을 갔을 때 면접위원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지를 내가 미리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적으면 좋고요. 솔직하게 적어야 되고요. 진솔해야 되고요. 약간의 너무 지나친 과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경험은 요만큼인데 이거를 입사지원서에 이만큼 부풀려 썼다면 면접을 갔을 때 물음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와 관련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여러 있더라고요. 그럼 면접을 잘 본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입사지원서는 불량불성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충실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업은행은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첫 해 연봉이 5천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4천 후반대를 이렇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은행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급여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처음에 이렇게 신입 회원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참고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은행은 신입 회원 퇴사율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생각했던 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와 맞지 않아서 그걸 좀 힘들어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내가 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꼭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답을 찾았다면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은행 중에 나는 왜 기업은행에 대한 입사 지원서를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 라는 두 번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시험은 상반기와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상반기 때는 보시다시피 직업 기초 능력이 70문제였고요. 직무 수행 능력이 30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직업 기초 능력은 60개, 직무는 40개로 문항이 좀 변동됐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흔히 말하는 NCS예요. NCS. 그래서 공공기관 또는 저희는 이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요. NCS라는 거는 이제 2015년도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10가지의 프레임이 있는데요. 각 기관에 맞게끔 사람을 채용할 때 10가지 영역 중 선택한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이제 NCS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소통부터 조직 이해에 해당하는 6가지 영역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직무 수행 능력은 아까 직군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눴죠. 일반과 디지털 직군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직군을 선택한 지원자가 푸는 문제가 서로 달라요. 60문제 NCS는 일반으로 선택했든 디지털로 선택했든 푸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직무 수행은 다릅니다. 일반으로 선택한 지원자는 금융, 경제,
시사 상식, 사회 현상들과 관련된 40개의 문제를 풀고요. 디지털을 선택한 지원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빅데이터, 코딩, 프로그래밍 등등과 관련된 기초 지식, 사회 현상, 동향, 최근 트렌드 등을 묻는 게 문제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효율적일까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NCS는 다들 보셨죠? 한 번씩 풀어보셨나요? 경험 있으시죠? 어때요, NCS? 어려워요? 어렵죠. NCS는요,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시간 관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저희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동안 100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데 NCS를 공부하실 때요, 한 문제당 이렇게 시간을 1분 또는 1분 30초 이렇게 타임키퍼로 재면서 풀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님, 그럼 저 6개 영역이 총 60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 영역당 각각 10개씩 출제가 되나요? 또는 어떤 영역은 한두 개, 어떤 거는 20개 뭐 이렇게 좀 편차가 있나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6개 영역을 균등하게 텐텐텐으로 맞추지는 못할 수도 있고요. 한 영역은 뭐 9개, 그 다른 영역은 11개 이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은 기업은행은 상반기에 많은 채용 프로세스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 두 번째가 시험을 문제 출제를 이제 기업은행이 하지 않고요. 감독도 채점도 모두 다 외부 전문 대행 기관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부탁을 드릴 때 문제 출제를 할 때 기업은행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요구 사항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절대 특히나 이 직무수행 능력 같은 경우 경제학과, 경영학과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뭐 맹큐의 경제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재무회계, 투자론 등등과 관련된 문제는 제발 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꼭 문제를 저 40개를 내실 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신문에서 다뤘던 화제들, 이슈들, 내용들 길게는 조금 6개월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신문, 사설, 칼럼 그리고 밤늦게 하는 그 시사 토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뤘던 주제들을 지원자들이 취준생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를 내주세요라고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 인터넷 강의도 있고 이렇게 학원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문 스스로 스크랩하고 용어 정리해 보고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저 직무수행 능력 40개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때 70문제와 30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두 영역을 구분해서 지원자들의 득점 현황을 보면 직무수행 능력 30문제였던 그 영역의 문제 득점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나는 비상경 계열인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걱정을 혹시 하셨다면 신문과 사설, 뉴스 등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합숙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올해 상반기 때 거쳤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팀 프로젝트는 이제 연수원에 합숙 면접을 들어오시면 한 조에 15명, 16명 이렇게 조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럼 그 조원들에게 똑같은 문제지를 줘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조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옆 조에게 발표하게끔 하는 게 팀 프로젝트입니다. 협상 면접은 말 그대로 16명을 A팀, B팀으로 이렇게 나눠요. 나눠서 A팀에게 어떤 내용지를 주고 B팀에게 내용지를 줘서 서로 각 항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를 협상 면접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를 기준으로 이쪽 왼쪽에 있는 분들은 대학교에 있는 직원분들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 대학교에 입점하려고 하는 커피숍 운영자들이에요. 그러면 서로 양측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겠죠.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아메리카노를 한 2,000원에 팔았으면 좋겠고 안전사고를 좀 고려해서 영업시간은
뭐 한 저녁 8시까지 했으면 좋겠고 매출액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를 했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바람의 반대는 커피숍 측의 입장이겠죠. 아메리카노는 최대한 4,000원, 운영 시간은 밤늦게까지 일해도 좋으니 한 10시까지. 그다음에 기부는 최대한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두 팀이 1시간 동안 열띤 협상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면접을 할 때였는데요. 커피숍 측에 있었던 한 남성 지원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커피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 조율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격분을 해요. 격분을 하면서 갑자기 책상을 이제 쾅 치면서 그럼 우리는 땅 파서 장사를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싸움이. 이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코 협상 면접 때는 본인의 감정을 최대한 좀 컨트롤하면서 항목들을 결정해 나가는 걸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인드맵 스피치는요. 마인드맵이라는 용어를 혹시 아세요? 여기 혹시 20 또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실 텐데요. 결국 이런 거죠.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가운데 놓고 이 키워드에 관련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파생을 시키고 연결을 시켜서 마인드맵을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기출 문제를 하나 살짝 말씀드리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감성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시오라는 문제를 지원자별로 각각 다른 문제를 이렇게 랜덤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면접장 밖에 나가서 한 3분 동안 이렇게 혼자 준비를 막 합니다. 연습장에 써보고 어떻게 발표할지 이야기를 준비해요. 그리고 다시 면접장에 들어와서 면접관 앞에서 3분 동안 발표를 하는 게 마인드맵 스피치예요. 이게 끝나면 상상하고 설명하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스타벅스 명동역점에서 판매된 아메리카노는 총 몇 잔일까요?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이 또한 마인드맵 스피치처럼 각자 지원자가 랜덤으로 질문지를 서로 다른 거를 선택을 해서 밖에 나가 준비하고 들어와서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타벅스 명동역점에 아메리카노가 크리스마스 날 몇 잔 팔렸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잔이 팔렸는지에 대한 그 정답에 가까운 숫자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그 몇 잔을 어떤 근거로, 어떤 가설을 세워서, 어떤 가정을 세워서 자기는 이런 몇 잔이 팔렸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 A와 B라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A 지원자는 면접관님, 제가 보기에는요 크리스마스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명동역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불러 이런 가설들을 막 세워서 5천 잔이 팔렸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지원자는 저 스타벅스 명동역점을 한번 가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뭡니다.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다가 그래서 저는 5천 잔이 팔렸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B라는 지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A와 B 중 누가 더 설득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A겠죠, A. 네. 그래서 너무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정을 좀 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개별 면접은 서류 전형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서류의 중요성에 대해 제 나름 별표 5개를 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1대1로 한 7, 8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꼭 충실히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여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270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합격을 해서 임원 면접을 오게 돼요. 그럼 임원 면접은 저희 본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한 조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1시간 정도 보게 됩니다. 임원 면접 때는 기업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는 임원 2분과 기업은행에서 따로 이렇게 모셔온 외부 면접위원 2분, 총 4분이 한 팀이 돼서 임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임원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노하우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채용 설명회를 갔을 때 어떤 학교에서 저랑 같이 간 신입 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신입회원에게 묻더라고요. 땡땡땡 신입회원분은 임원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대답이 저도 참 신선했어요.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준비했대요. 그 네이버에 기업은행 임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인물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 검색을 해서 칼라로 하나 출력을 해서 자기 방에 이렇게 붙여놨대요. 붙여놓고 임원 면접을 자기가 연습할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임원 면접을 와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그분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방에서 연습하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대로 연습을 하면 될 텐데 저도 좀 신선해서 이렇게 공유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은행에 대한 채용 프로세스의 모든 설명입니다. 하반기에 모든 은행들이 채용의 문을 활짝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입사지원서 모두 다 쓰십시오. 꼭 쓰시고요. 서류도 다 잘 되시고 시험도 다 붙고 그리고 면접은 기업은행 춘지연수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